8월 2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서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구체적인 지시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정부 합동 조치도 발표됐는데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습니다. 가짜뉴스에도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치솟는 등 코로나 상황 대단히 엄중하죠.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조 반장과 함께 할 텐데요. 조 반장, 52년 만에 예비군 훈련이 취소됐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텐데요. 자, 최근 확산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숫자가 73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 오늘도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이외에 N차 감염도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19곳에서 확진자 100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 N차 감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겠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대되면서요.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논의에 불이 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30만 원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아,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고요.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보니까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운을 띄우면 정치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갑시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향후 전국 대유행을 가를 중대 시점이라 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당부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필요시 현행범 체포를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셉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돌파했는데요. 신천지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3월 초 이후 5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재확산 기점으로 불리는 14일부터 내리 3자릿수로 이 8일간 확진자만 1,900여 명입니다. 8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15명입니다. 대구 집단 감염 이후 처음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환자 발생 지역과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4분의 3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입니다. 그간 숫자가 크지 않았던 충남과 강원, 부산에서도 10명 내외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0시 기준 통계에서는 제주도를 뺀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자, 이마저도 깨졌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딸이 제주도에 사는 엄마에게 옮겼고 엄마가 일하던 서귀포의 중문 골프장은 폐쇄됐습니다. 어제 8월 20일 오후 8시경에 제주에 입도해 있었던 27번째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인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의 직업이 골프 캐디로 현재 해당 골프장을 중심으로 우선 현장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밖에 나서길 좀 귀찮아하는 집순이 집돌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핑계를 대며 생긴 유행어인데요.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카페, 병원, 분식집, 학원, 놀이동산까지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성북구 체대 입시학원은 고등학생 감염자만 22명이 나왔습니다. 출퇴근 이용이 불가피한 대중교통까지 비상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의 역장과 청소 노동자가 확진됐습니다.
서울대입구역 역사 전체를 방역 소독한 뒤에 영무실과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은 폐쇄했습니다.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청에 이어서 경찰청, 서울본청도 뚫렸습니다.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경찰관이 확진되면서 사무실에 있는 층이 폐쇄됐습니다. 현직 판사도 첫 감염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로 지법 사무실 폐쇄, 또 예정된 재판도 모두 연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수가 깜깜이 감염이라는 점에 미뤄 수도권에선 언제 어디서든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3단계 거리두기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입니다. 관련 확진자는 56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 732명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전광훈 담임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운을 떼더니 이내 바이러스 테러 음모론을 펼칩니다.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테러가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그때 들을 때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자고 아무리 악한 주사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심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바깥에 불순분자들의 이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소리가 다소 쉬어있죠. 이러한 주장은 오늘 교회 앞에서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전 목사 측의 변호사가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들을 체포하고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면서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북한과 같은 강제 수용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 수용소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이 70년 동안 배운 것이라고는 북한 김일성 집단의 수용소 정치, 폭력 정치, 탄압 정치, 공작 정치, 은혜 정치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은 900명뿐인데 교인도 아닌 사람의 이름이 마구 섞여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진짜 명단 확보에 나선 건데요. 교인들은 밤새 통성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방역당국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새벽 3시를 넘겨 소득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다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이야. 또 교인들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무조건 양성이라면서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저 사이비 가짜 시천지도 100명 점진적으로 올라갔는데 100명, 200명, 300명 보건소에서는 양성인데 일반 병원 가니까 음성이야. 전화를 하니까 사랑제일교회만 음성으로 나와도 격리. 유튜브 한번 봐봐. 방역당국은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대대적인 가짜뉴스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주경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해야 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총동원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들어가서 오늘 코로나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규 확진 324명, 문 대통령 공권력 보여줘라 필요시 현행범 체포입니다. 네, 신반장 발제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 문 대통령이 상당히 단호한 그런 어조로 오늘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은 문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둑이 무너지듯이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정치부에 시작한 직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속보 내용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속보냐면은 법원 행정처가 그 전국 법원이 24일이면 언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24일부터 2주간 휴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아까 신혜원 반장이 집중 발제 때 잠깐 그 얘기를 하던데 오늘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확진된 건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관련해서 이제 전주지법에 재판이 줄줄이 연기가 됐고요. 그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그 지난 광복절 연휴에 서울, 경기, 대전을 방문하고 전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한과 발열 증세가 이제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 오늘 확진 판정이 나온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 현직 판사의 확진 사례가 이어질 경우에 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얘기했고요. 앞서 이제 신반장도 정리했지만은 오늘 이제 일일 확진자가 300명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가 700명을 넘겼고요. 전국 각지에서 2차 전파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교인 명단 이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결국은 빈손으로 들어간 거죠? 네, 어제 방역 당국 그리고 서울시 성북구청 경찰이요. 서울 이 사랑제일교회 현장 조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당국에 제공한 명단은 900명 정도인데 이 교회가 지역 이 재개발 조합에 보낸 문자를 보면 신도가 4,000명 규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방역 당국이 진짜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교회 측은 변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라며 조사관의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졌고 오늘 새벽 3시 반쯤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안 같았으면은 당연히 압수영장이 필요하죠. 영장 제시가 이제 필요하지만요. 지금 감염병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염병 예방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영장 제시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장에서 서울시도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영장이 필요 없이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교인들은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사유재산 침해로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메일로만 총 15회에 걸쳐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지시한 서울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과 이 공무원이 개인의 생각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승인한 서울시장 서정협 직무대행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고소하고 우리 사법부에서 1심, 2심, 3심에 거쳐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자, 강현재 변호사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불사해서라도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정하게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모두 이제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한 뒤에 지금 정적이 좀 흐르죠. 문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한 10초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뭐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10초간의 침묵에 좀 찹찹한 신경이 담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자, 문 대통령은 이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라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은 갖고 있지만 이 사안은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외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었는데, 관계부처가 총동원됐어요. 법무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대국민 합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방해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은 최근 일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가 2차 대응의 유행에 문턱에 이르렀다면서 방역 방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행위들은 집합 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 대한 폭력, 고의 연락 두절과 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 등입니다.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가짜 뉴스, 이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이 방역 당국이 가짜 양성 판정을 내린다, 이런 가짜 뉴스가 또 퍼지면서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 뉴스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서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 체크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부분은 이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군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전광훈 목사가요,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명서를 내고 또 입장문까지 냈죠. 오늘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여러 행사도 있었는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분자가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이게 이제 전광훈 목사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 근데 아까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요, 최 반장, 목소리가 상당히 좋지가 않네요. 네, 이 전 목사 그리고 교회 측이 신문에 광고를 싣는가 하면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성명도 냈고요. 또 대도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유튜버와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본인의 증세가 지금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나는 나도 적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이제 기침 좀 하고 기침하고 가래가 싹 끊기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 아주 미미해요.
자, 일단 들리는 바에 따르면 목소리가 좀 쉰 것 같고 또 발언 중간중간에 기침과 가래 증상이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전 목사 측 강현재 변호사는요. 이 전 목사의 건강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전 목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소문이 있다는데 일절 정보가 공개된 적이 없다며 임의로 기사를 쓰면 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진을 고발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강현재 변호사가 좀 전면에 나서 있는데 전에 이제 어디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딸내미 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대목도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갑자기 또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도 생각이 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죠. 결국 이제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또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보수 유튜버 신혜식인가요? 신혜식인가요? 네, 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던데. 한국 방역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다.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기침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말이 대유행의 최대 고비다라는 데는 방역 당국의 진단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일치하고요. 보통 잠복기를 2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빈도 잠복기는 그중에서도 이제 5일에서 7일 정도로 저희가 잡잖아요. 그러니까 8.15 집회를 고려했을 때는 이번 주말이 이제 거기에 딱 걸리는 셈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말에 확산세가 안 잡히면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도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 측의 지금 분석인 거죠?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유행 규모와 확산 속도는 방역 조치로만으로는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번 주말 이후에도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 호소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음식점, 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배달 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체육시설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권장하며 친구, 동료 모임도 대면 모임보다는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반장들도 고반장 잘 지켜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느는 게 또 상당히 큰 걱정이죠.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성북구죠. 서울 성북구에 아주 인근은 아닌데 아무튼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북구 최대 입시학원 확진자 수가 28명까지 늘었습니다. 그중에 22명이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만에 학생 14명과 교직원 8명이 확진됐는데요. 학생 환자는 성북구 최대학원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5명, 경기에서 5명, 부산 3명, 광주 1명 등입니다. 오늘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학교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7개 시도에서 총 849곳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35곳이 늘어난 숫자인데요. 등교 수업 시작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교원단체들이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을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사 모임, 정교조 등이 참여했는데요.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커지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중에 어떤 방향이든 이 대책이 관련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이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고 청와대가 조금 전에 서면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코로나 비상 대응 체제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대응 회의가 매일 오전에 개최가 되고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24시간 상황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관련 부서는 야간과 주말에 비상근무 및 상시 점검 체제로 돌아간다. 이런 게 이제 청와대 서면 브리핑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번 주말에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다음 주에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조정도 검토해야 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공권력 보여줘야 필요시 현행범 체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의 간접 접촉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예정대로 29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일 이 의원이 대표로 선출된다면 이틀간은 공식적인 외부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코로나에 따른 가계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정치권 모습입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보면요. 지난주입니다, 먼저. 자, 이게 평상시 회의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취재진도 아주 많죠. 자, 그리고 이틀 전 회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간격이 배 이상 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회의를 보면요. 넓어진 간격에다가 투명 칸막이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긴 건데요. 자, 지지율에도 또 코로나19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갤럽의 주간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은 전주보다 6%포인트가 올라 39%를 기록했지만 통합당은 4%포인트가 떨어져서 23%로 나왔습니다. 자, 갤럽 측은 수도권 교외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성공 여부에 관심과 기대가 실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재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정광훈 목사와 이 광복절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요, 잇따라 전광훈 금지법을 내놨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또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기거나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우 의원은요, 감염 환자가 방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고 또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역시나 처벌하는 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고의적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 일부 일정이 취소됐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표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자, 다른 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 또 박주민 의원은 투표를 주 후반부로 좀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 48%,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이 15%, 박주민 의원이 8%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보면 이 의원이 71%로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박 후보와 김 의원은 각각 11%와 9%로 얼추 비슷합니다. 자, 박주민 의원의 말 맞다나 이낙연 의원이 좀 많이 앞서고 있죠. 자, 후발 주자들로서는 투표 기한을 늦춰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버는 게 유리할 수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은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 국회인데요. 국회에서는 결산 심사와 기간결 업무 보고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행안위와 환노위가 진행 중인데요. 자, 어제 이 기재위에서 어린 것, 동네 양아치 이 같은 막말이 오갔습니다. 뭐였냐면 통합당이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행안위에서도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여당과 일부 야당의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고 부담을 지우는 지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관계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님의 분명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금 얼굴로 부착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자, 서영교 위원장
잘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 전투력하면 손에 꼽히는 이 네로라는 전사 캐릭터 가운데 한 명이죠. 중국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명일 것 같아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이 뭘 보고하는 겁니까, 우리 총리께? 지금 우리 뭘 국민들의 보고하는 겁니까 도대체? 잘 들으세요. 중국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발요. 제발. 환자도 없어요. 다 막아낸 거죠. 그걸 모릅니까? 환자가 생기기 전에 다 막아낸 거죠. 더 뭘 얘기할까요? 자, 이처럼 전투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서영교 위원장에게 통합당이 민주당 위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웠는데요. 자, 서영교 위원장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십니다. 향후 법안 심사 그리고 또 업무 관련한 모든 일정들을 최대한 우리 여야 합의하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을 전혀 빗나간 대답이었는데요. 그만큼 위원장의 자리가 좀 무겁다라는 의미겠죠. 자, 매번 여야가 싸우는 소식, 야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전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행안위 이 통합당 의원에게서는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아주 잘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행안부 장관님, 여러 면에서 우리 이제 선배가 되시는데 좋은 얘기 나중에 따로 하시고 국외 대응 도발의 우려 내지는 위험성을 재난으로 보고 발생 우려라고 본 건데 우선 이런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입법한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률가시니까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네, 두 사람 지역구 선후배이자 이 법조인 선후배이기도 하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낙연 당대표 선호도 1위, 민주당 29일 전당대회 진행입니다. 자, 당초 정부 여당은요, 수해 복구 관련해서는요,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또 4차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검토하자 신중한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심각하고 경제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결국 여당이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와 더불어서 4차 추경 문제도 정부가 논의키로 한 거죠.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당의 정책위원회에게 검토해보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2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결국 4차 추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가계 소비 증가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고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서 대구, 제주, 춘천, 울주, 양산 등 지자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고용보호와 경제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서 이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1차 때도 좀 그랬죠, 경제부처는. 자,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요, 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진영 장관도 수해 복구와 관련해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대는 1조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1조 정도 넘어갈 수 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한 예비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예비비도 뭐 그 한 2조 얼마는 저희가 남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나 뭐 재구호기금도 또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이번 피해 복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정부의 입장은 이 수해 복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앞선 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규모를 두고 뭐 정부와 여당이 다소 뭐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긴 했지만 협의 끝에 여당의 뜻이 많이 반영된 바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당정 협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4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진작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도 얘기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는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당 쪽에서의 입장만 정해지면 물론 이제 당정 협의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아까 시작할 때도 조 반장이랑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3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까지 지금 제시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제 아마 이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정부가요,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하면요, IMF 외환위기 때보다 고용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진단을 오늘 추가로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환노위에 출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이었는데요. 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생을 하면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냐 이렇게 묻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이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도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일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통해서 소득 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수해 복구 관련해서는요, 앞서 이제 여야가 일제히 자원봉사에 나섰고 저희가 정치부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뭐 민주당은요, 이 급여 일부를 수재의원금으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달 급여에서 기본수당의 30%를 공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일반 수당이 6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면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6명이니까 총 3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7월 지난달 급여 일부 가운데 일부를 좀 나눠서 6,700여만 원을 기부할 예정인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4개 단체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앞서 이 통합당은 이 수해 피해를 겪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전북 남원 이 봉사활동을 갔던 마을인데 이 마을 주민들에게 선풍기 100대를 또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홍수 수해 피해 관련해서요, 이제 여야가 4대강 사업에 영향을 놓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의에서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환노위에서도 관련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4대강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다. 통합당은 4대강 덕분에 수해를 예방했다. 이렇게 각각 맞선 겁니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 4대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4대강 사업이 물그릇을 키웠기 때문에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건 저는 현실을 모르는 잘못된 가짜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물그릇을 아무리 키워봤자 보가 가로막혀 있고 그 보에 물을 만수위를 채워놓으면 지금 아까 용담댐이나 삼진가댐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차 있으면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당연히 물이 넘치는 거고 물이 빨리 못 내려가서 홍수 피해가 커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자 이 통합당의 이미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경북 상주죠 예로 들면서 폭우에도 불구하고 이 보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4대강 사업의 순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준설로 인해 가지고 물그릇을 키우면 물을 많이 담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단지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조절을 하냐. 이 조절을 갖다 잘하면 굉장히 좋은데 조절을 실패했을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상주보로 인해 가지고 요번 이 긴 장마와 폭우에서도 굉장히 우리 지역이 뽀송뽀송했습니다. 분명히 홍수 조절 기능이 있고 홍수를 갖다가 범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덕을 봤다라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소식 짧게만 좀 짚어볼게요. 대검찰청 내에서 이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를 대폭 줄이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좀 내비쳤지만 이제 법무부 주도하에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이제 중간 간부 인사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요, 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 또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모두 4자리를 없애는 건데요. 특히 이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이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종의 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힘빼기이고 검찰의 수사 역량을 줄이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자, 법무부는 오는 24일 이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또 이 중간 간부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온 이 대검 참모진의 교체 여부, 그리고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3차장 등 이 주요 보직을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코로나 비상 상황이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4차 추경, 또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관련한 속보 잘 챙겨서요, 정치부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검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의 일이죠.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의사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는데 정부는 파업 중단, 의협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숫자는 1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파업이라고 합니다. 전공의가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사 국시에 합격을 하면 일반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정 분야를 골라 전문의에 도전하기도 하는데요.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 추가로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의사들을 통틀어 전공의라고 합니다. 의학 드라마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응급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입원 환자들을 체크하고 때론 수술 집도를 보조하는 병원 내 핵심 인력입니다. 응급 조치를 한 상태니까 최대한 빨리 수술방 잡아. 예.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의사 1,500명 가운데 500명이 전공이라고 합니다. 다른 병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빠지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주요 병원들은 예정됐던 수술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수술이 40% 정도 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의료 혼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4가지 의료 정책 때문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사 4,000명을 돋보아서 이 가운데 3,000명을 지역 의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의사가 더 필요하냐, 이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그렇다면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의료를 하는 나라냐라고 했을 때 네. 의사가 거의 2배가 되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본다면요. 100% 공공의료입니다. 코로나19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의료진의 어떤 질적 저하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에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했는데요. 예. 이 공공병원이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들입니다. 근데 그 작은 병원들은 중환자 진료 기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공공병원이 진료를 했지만 코로나19 중환자는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공공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거기에 의사를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정부의 안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의사협회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들이 지방을 선택할 유인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로 사실 사람이 몰리는 것은 의사뿐만이 아니고요. 같은 보건의료 인력,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는 다 똑같은 부분이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지방의 어떤 의료라는 게 공공적인 속성이 있어서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유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방에 없는 것은 사실 의사만이 아닙니다. 환자도 없습니다. 반면에 유인책과 의사충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병원을 만드는 것, 그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병행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디 사시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정한 수가를 주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고 굳이 이런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 4년 차와 인턴을 시작으로 전공의 협의회가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했고 다음 주에는 의사협회가 3일간의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찍과 당근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면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가 집단 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앞서 의협은 정부의 정책 유보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의협이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선 정책 발표 후 대화, 의료계가 뿔이 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협의체를 만들겠다, 대화를 하겠다 하시지만 사실상 원안에 대한 추진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전제 조건이 좀 다르다 보고 있고요. 이런 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공공의 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싸움이 아니라 먼저 내미는 손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걸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축구 팬들을 한껏 들뜨게 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의 방한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를 포함해 이탈리아 유벤투스 선수단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오늘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을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서입니다. 호날두는 계약에 따라서 45분 이상을 뛸 거라고 합니다. 호날두의 화려한 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가장 비싼 티켓은 한 장에 4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는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1시간 넘게 지연이 됐고 뒤늦게 등장한 호날두는 벤치만 데우다 자리를 떴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은 분노했습니다. TV로 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쇼 호날두, 날강두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와 관람객 그리고 유벤투스 사이에 사기다,
계약 위반이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벤투스 측은 호날두가 경기에 뛰지 않은 건 계약에 따른 사항이라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Io ho già risposto, io del meeting con i fans non ne so assolutamente niente. Se il signore vuol venire a vedere Ronaldo in Italia, il viaggio devo farlo io. 근성의 한국인을 물러본 모양입니다. 실제 우리 축구팬이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말입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강날두가 대세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 노쇼 호날두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름을 김날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뒤흔들었던 호날두 노쇼 사건, 드디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잠정 보류라고 합니다. 유벤투스가 있는 이탈리아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년 넘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게 이유였습니다. 사기와 횡령 등 관련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열혈 축구팬들에게 자료 요청을 맡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건의 주인공 호날두, 한국명 강날두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세계 최고는 호날두보다 메시입니다. 이 말로 위로를 삼아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공이 의사 파업 신호탄, 의료 대란으로 번지나? 네, 오늘 정부가요, 의사협회가 파업을 철회하면 의료정책 추진을 일단은 유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의협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최대집 이 대한의사협회장이요, 이 오후 3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 이 4대 의료정책을 먼저 정부가 철회를 해야 파업을 잠정 유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제안을 다시 한번 또 역으로 제안을 해서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파업 등 이 집단 행동은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정부 입장도 나왔습니다. 의협이 요구하는 정책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정부의 입장도 나왔고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그때 코로나 상황 앞서도 다뤄봤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전공의들의 지금 이제 집단 파업이 이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도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부 전공의들만 파업에 들어간 오늘은 어떤 상황, 피해 상황이 있는지 아까도 좀 체크해 봤는데 문을 닫은 선별진료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서울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 선별진료소가 오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 파업으로 인한 의료인 부족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과 함께 전문의 시험 거부 선언 또 사직서 제출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도 이제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어제 병원장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면서요? 네, 좀 갈등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병원장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안을 좀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 병원장들은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까지 단체 행동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현재 상황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전공의와 전임의가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병원장들이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복지부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 반장,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요, 의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데 대해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다면서 코로나19 국난에서 쌓아온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경고의 메시지도 이렇게 보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습니다. 만일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이 정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중요한 의료 정책을 당사자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파업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의사 숫자가 적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또 의료 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정작 중요한 파트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편한 쪽으로 너무 가니까 그런 문제는 정부의 이 의료 배치 실패에 기인한 것이지 의사 숫자가 결코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료계 이야기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의료계를 향해서도 파업 철회를 호소했는데요. 의료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생각해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진단이 다르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의협이 파업을 자제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데에는 또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간단히 정리하면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실형은 면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고요. 아마 재판 끝난 이후에 기자들을 만난 모양인데 반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성을 할 것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해 보고요.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전공의 의사파업 신호탄, 의료 대란으로 번지나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재치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중국 외교를 사실상 총괄하는 양재치가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요. 아마도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방안 또 기타 등등 한중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거겠죠. 양재치는 내일 부산에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양재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자, 일단 공산당 정치국원이 어떤 직책인 건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의 중앙 정치국은요,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산당 중심의 국가인 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을 지도하고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이 중앙 정치국입니다. 양재치는 이 중앙 정치국 위원 25명 중 1명인데요. 그중에서도 외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격인 그럼 중국 외교부장과는 어떤 관계냐?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 외교 담당 양재치 위원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양재치는 이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사령탑이나 다름없는 거죠. 주미 중국 대사를 거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외교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 외교 사령탑으로서 미국과의 갈등 문제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내놨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 우리나라를 그냥 이유 없이 찾지는 않았겠죠. 내일까지 1박 2일간 머물 예정인데요. 내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양재치 위원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네, 양재치 위원의 우리나라 방문 목적 바로 한중 정상회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위해 미리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을 거란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른바 반중연대를 구축 중인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반중연대에 참여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양재치는 오늘 방안에 앞서 찾은 이 싱가포르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경제 세계화와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싶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하겠다. 네, 경제적 세계화와 또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언급한 건 다분히 미중 갈등의 당사자, 이 미국을 겨냥한 거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일 서훈 안보실장과의 회담을 한번 지켜보죠. 자, 그리고 이번 주 계속 전해드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나흘간의 일정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전당대회 둘째 날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just judge this president on the facts. 5 million Americans infected by COVID-19. More than 170,000 Americans have died. By far the worst performance of any nation on earth. I see a different America, one that's generous and strong, selfless and humble. It's an America we can rebuild together. As president, the first step I will take will be to get control of the virus that has ruined so many lives. 네, 바이든은 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겨냥하면서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자, 무려 50년의 정치 경력을 가진 바이든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한 건 1972년부터 이번 전당대회까지 모두 12번입니다. 한 번 빼고 그동안 모든 전당대회에 출석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산 역사나 다름없는 이 바이든. 이번에는 주인공으로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선 겁니다. 자,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그리고 성소수자이자 개혁의 상징으로 돌풍을 일으킨 피터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 등 자, 바이든과 경쟁했던 경선 주자들도 바이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One looks forward and sees strength in America's diversity. The other looks backwards and sees immigrants as enemies and white supremacists as allies. So let's put an end to this whole sorry chapter in American history and elect leaders who will bring integrity and stability, sanity and competence back to the White House. It's up to us. Will America be a place where faith is about healing and not exclusion? Can we become a country that lives up to the truth that Black lives matter? Will we handle questions of science and medicine by turning to scientists and doctors? Will we see to it that no one who works full-time can live in poverty? I trust Joe Biden and Kamala Harris to guide us toward that better future. 자, 어제 미국이 이 바이든의 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자, 하지만 바이든이 주목받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 예정자입니다. 자, 트럼프는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넷째 날인 바로 그날 바이든의 고향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설 장소도 일시도 바이든을 겨냥해 일부러 고른 거겠죠. And he'll remind us that he was born in Scranton. But you know, he left like 70 years ago, right? He left a long time ago. He left. He abandoned Pennsylvania. He abandoned Scranton. 자, 트럼프는 그러면서 코로나19도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인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일자리가 망가졌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You notice how anytime there's a good country, they like to compare, because we've done an incredible job. So they were talking about New Zealand. New Zealand, it's over. It's over for New Zealand. Everything's gone. They're beautiful. They had a massive breakout yesterday. South Korea, it's over. It's over. Big breakout yesterday. 네. 자, 물론 우리나라 상황이 최근 급속도로 다시 좀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하루 4만 5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웃나라의 상황을 저렇게 과장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자, 자아자찬을 하기에는 미국 상황 훨씬 심각하기도 하고요. 자, 미국 대선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밖의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요. 중국 외교사령탑 양제츠 방한, 정상회담 일정 등 논의. 네, 트럼프 대통령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죠? 네,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얘기 간단히 해보고요. 그다음에 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둘째 날 대선 후보로 지명됐던 바이든이 전당대회 넷째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서 후보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대선 경쟁은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되고 나면 두 후보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바이든의 수락 연설을 들어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맹비난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은 강한 어조로 트럼프의 사회, 보건, 의료, 외교 정책 등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사망자 등을 언급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확진자, 사망자 수치가 현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더욱 많은 이 소규모 업체들이 영원히 문을 닫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년 전 있었던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로 인한 유혈 사태를 언급하면서 당시 트럼프가 한 말을 기억하는가?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인종차별 반대론자들을 모두 가리켜서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이든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을 보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47년간 바이든은 지금 말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말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그리고 바이든은 수락 연설 직전 폭스뉴스와의 방송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고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우편 투표 부정 의혹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에게 일종의 위임 통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알려졌고 저희가 어제 정치부에서 속보로 전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요. 어쨌든 위임 통치가 김여정 부부장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그 김여정 부부장에게만 모두 권한이 이렇게 쏠린 건 아니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인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대미 정책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이끌긴 하지만 경제 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덕훈 내각 총리 등도 조금씩 권한을 이렇게 위임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당 이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과 당 이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도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인데 국장도 진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권한 저희들한테 좀 위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저희들이에요? 아니면 최 반장이에요? 저면 좋고. 아, 네. 그래요? 저면 좋고예요?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최 반장이 여기 오래 있었죠? 이제 나갈 때가 됐네. 네. 좋아요. 자, 어제 그 보고에서요. 국정원 개혁 방안도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위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어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요. 어제 국회 보고에서 반드시 이 법에 의해 국내 정보를 폐지하고 이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을 하겠다. 이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공식 개혁안을 이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리고요.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성장 목표 미달을 자인했잖아요. 사실 이제 북한 사회를 생각하면은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먼저 선두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그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자아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고위급 간부들은 오늘자 노동신문 일면에 줄줄이 경제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일종의 반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길용 내각 화학공업상은 경제 발전의 쌍기둥을 이루는 화학공업 부분이 재구실을 다하지 못한 원인은 화학공업성 간부들이 전략적 안목과 계획성이 없어 사업한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고인호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은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자면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도전과 난관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최 반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요?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할래요? 아니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서방 국가들과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해왔던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있잖아요.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스웨덴이 1973년부터 북한이랑 외교 관계 유지하고 있고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서방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 스웨덴 대사관에서 미국 영서 업무도 좀 제공을 하고 이렇게 좀 연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대사관 직원들이 평양을 떠났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스웨덴 외무부가 입장을 냈는데 스웨덴 외무부는 휴가나 순환 배치 대상의 외교관들을 일시적으로 이동시킨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예 떠난 건 아니라는 뜻인데요. 다만 이미 대사를 포함한 스웨덴 국적 직원들은 스웨덴으로 돌아갔고 대사관에는 북한 현지 직원들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상 임시 폐쇄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스웨덴 대사관마저 일시 폐쇄가 되면서 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끝나고 바로 있어요. 반장들 떠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외교수장 양제츠 방한, 정상회담 일정 등 논의로 제목을 잡고요.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택배와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편리할 수 있는 일회용품이지만 이걸 수거하고 분리하는 재활용 업체에서는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루에 5톤 차로 저희 같은 경우에 한 6차 정도 나오거든요. 코로나 사태 전에는 그래도 한 2~3차면 됐는데 지금 그래도 2배 이상 지금 늘었어요. 아파트에 일정 금액을 내고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수거해 오면 재활용 선별업체에 되팔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 뒤로 이렇게 나가지 못한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안 좋아졌죠. 코로나19 생기기부터는 그냥 뭐 수출도 안 되지, 페트도 많이 늘어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 남아있는 건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된 폐기물들인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 같은 것 좀 골라달라고 하는데 뭐 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 값을 주고 처리할 실정입니다. 이번엔 재활용 선별업체에 왔습니다. 수거해온 폐플라스틱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골라내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컨베이너 벨트 끝에선 결국 폐기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페트병이고, 네. 이런 거는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용기는 80% 정도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별한 폐플라스틱은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판매하는데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선별하고 소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원료가 못 나가고요.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공장이나 이런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활용품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자 환경부에선 가격 연동제, 공공 비축, 수요처 확보 등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실제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우리 같은 서민한테 뭐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뭐 가격을 올려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피부로 와닿는 거는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아직 뭐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근데 어쨌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재활용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면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돼야 되고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에서는 분리배출 못하도록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매일매일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수거해서 선별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공공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중 재활용 가능한 비중은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재활용 관련 업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물론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는 시민의식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부동산 허위 매물,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부동산 앞에 보면 이렇게 매물들이 걸려 있죠. 참 요즘은 보통 모바일 어플로 많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렴한 매물을 발견해 찾아가면 공인중개사들이 던지는 단골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나갔는데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 결과적으로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용 매물이었던 거죠. 그동안 별다른 제재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몫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행 하루 만에 벌써 온라인에서는요, 매물 1만여 건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허위 매물이 많았는지 짐작이 갑니다. 철저한 단속으로 더 이상 미끼 매물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까 이제 주말에 최대한 집에 있으라는 얘기 들었죠? 신반장 되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기분 좋아 보인다고요? 네. 신반장이? 네. 왜 뭐 휴가라도 가요? 그러게요. 네.